저는 정혜수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인천 수산시장에서 새벽 경매 보조로 일해왔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습관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몸에 밴 리듬이란 게 그런가 봅니다. 시장 냄새와 함께 시작되던 하루가 이제는 집안 심부름과 병원 모시기로 채워집니다. 아내 지영이는 저보다 3살 어린 62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며 김밥이며 학생들과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요. 지영이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억센 성격의 아내입니다만 그래도 저희 집을 지켜나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윤태수 어르신 올해 88이십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권위적이신 성격의 목소리도 크시고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신 분입니다. 요즘은 치매 초기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 며칠 전 일을 기억 못 하시거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인천 소래포구 근처 오래된 연립주택입니다. 2층 집인데 아래층에는 지영이네 분식집이 있고 위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 오래되어서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고 여름이면 습기가 차지만 그래도 저희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여전히 바쁩니다. 장인어른 병원 모시기, 약 사러 가기, 집안 수리할 일 생기면 이곳저곳 알아보기, 가게 일손이 모자랄 때 도와드리기까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은퇴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월급을 받지 않을 뿐이지요. 아침마다 장인어른 혈압약과 소화제를 챙겨드리고 지영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청소를 도와줍니다. 오후에는 장인어른과 함께 동네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병원에서 받아온 물리치료 운동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언제부턴가 제 시간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언제나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장이자 사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다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일입니다. 장인어른 댁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큰처남이 보증을 서주었던 일이 꼬이면서 결국 집까지 담보로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보며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데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느냐고 미안하다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우리가 모셔야지 라고 말씀드렸을 때 지영이가 보여준 고마워하는 표정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처음에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늙은 부모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고생한다며 빨리 자리를 잡아서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자리를 잡으시고 따로 사실 거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고착화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나이는 많아지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저희 집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와 지영이가 쓰던 안방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저희는 작은 방으로 옮겼고 거실 한쪽 구석에는 장인어른 전용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락의자와 작은 책상, 그리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라디오가 놓여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장모님이 계셔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셨고, 장인어른도 건강하셔서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 만큼 정겨운 면도 있었지요. 하지만 10여 년 전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혼자 남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영이의 감사 인사는 언제부턴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을 표현하시던 것이 점차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 개인적인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온전히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현실이 조금씩 저를 답답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늘 둘째 사위를 칭찬하십니다. 지영이의 동생 사위 말입니다. 그분은 중견기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수입차를 타시고 집도 신도시 아파트에서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한다고, 사업가와 월급쟁이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격이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실 때면 저는 굳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비린내 나는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월급쟁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제가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큰 사업을 못해서 부족한 사위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지영이는 그럴 때마다 그냥 넘어가자고 아버지 성격 아시잖느냐고 말합니다. 사실 가정 경제를 보면 저희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병원비며 약값이며 생활비 대부분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위분은 가끔 큰 돈을 한 번씩 들이시지만 매월 정기적인 비용들은 저희 몫입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은 둘째 사위만 훌륭하다고 하십니다. 명절 때 비싼 선물을 사오시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랑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도 어른 앞에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자존심에 상처가 쌓여갑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위축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집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반발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어른께 대들 수는 없고 지영이한테 섭섭한 마음을 털어놔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견을 내기보다는 듣고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내 집인데도 손님처럼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조금씩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수익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방학이면 손님이 줄고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반면 장인어른 병원비와 약값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까지 하면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제 퇴직금도 조금씩 써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후 자금으로 모셔둘 생각이었는데 장인어른 보조기 맞추는 비용, 갑자기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는 비용, 집 수리비 등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제대로 된 방 하나가 없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안방을 쓰시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마저도 장인어른 물건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습니다. 가끔 밤늦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거실로 나오면 그곳마저도 장인어른 전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TV 리모컨도 어르신 취향에 맞춰져 있고 소파에 앉아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손님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집인데 내 방 하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결혼하고 이 집을 마련할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영이와 둘이서 아늑한 가정을 꾸려나갈 꿈을 꾸었는데 지금은 그런 여유조차 사라졌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활력이 넘쳤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도리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억지로 움직입니다.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하지만 그런 명분들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영이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놔도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제 감정적인 부분까지 살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혼자만의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제 인생에서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 그런 의문들이 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듭니다.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35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문득 지영이와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희 부부만의 대화나 시간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지영이에게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기념일에는 우리 둘이서만 짧은 여행을 떠나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화도나 가까운 온천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 정도만이라도 함께 보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지영이는 장인어른을 두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드물게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때 지영이의 표정에서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만의 시간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요. 마침 큰처남댁에서 장인어른을 하루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서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랜만에 지영이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렘까지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손을 잡고 걸어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큰딸네 집도 좋지만 온천이 몸에 좋다고 들었으니까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영이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른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모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결국 셋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코스는 모두 장인어른 위주로 짜졌습니다. 계단이 없는 곳, 걷기 편한 곳, 어르신이 좋아하실 만한 곳들로만 선택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숙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일찍 주무시기 전까지는 TV도 어르신 취향에 맞춰야 했고, 대화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저희가 원했던 부부만의 시간은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자 지영이는 저를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무슨 부부만의 시간이냐고, 내 마음만 중요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서운했습니다. 제 마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것조차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간단히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나오셨습니다. 라면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그런 냄새나는 음식을 해 먹으면 어떡하느냐고 좀 생각해서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라면 그릇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서 집에서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눈치가 보이고 불편을 끼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집인데도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치매 증세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셔서 집안을 돌아다니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는지, 뭔가를 찾으시는 건지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집을 나가신 걸 알게 된 것이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온 동네를 뒤져가며 찾았는데 다행히 몇 시간 후에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장인어른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모시기와 각종 심부름으로 바쁘고 밤에는 또 다른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계를 느끼고 요양원 입소를 제안해 봤습니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것이 어르신께도 저희에게도 더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아버지를 버리려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천하의 불효자 취급하며 그동안 장인어른께 해드린 게 무엇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억울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심성의껏 모셨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못한 사위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영이가 한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저 얹혀 살면서 불평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20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돌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행복할 권리는 전혀 없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정말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해보니 조급해졌습니다.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와서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답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봤지만 달리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영이는 이것이 배신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버리고 나가려 한다고 그동안의 정은 다 어디 갔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길고 힘든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영이는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단칸방이라도 제 집에서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65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제게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가 식구들까지 나서서 저를 말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버리고 나간다며 비난했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날, 지영이는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정을 생각해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나와서 뭔가 말씀하려 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인사만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은 몇 벌의 옷가지와 개인적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전세금이 많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그래도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단순한 구조였지만 그 어느 곳보다 편안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 성실하게 해왔던 경력을 인정받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간단히 저녁을 해먹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일이 덜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퇴근 후의 시간이 특히 소중했습니다. 러닝 셔츠 차림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따고 컵라면을 끓여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냄새 때문에 핀잔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TV 리모컨을 제 마음대로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듣고 싶은 음악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원룸이 허름하긴 했지만 진짜 제 집이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편안하고 부엌에서 요리를 해도 자유롭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사느라 제 페이스라는 게 없어졌었거든요. 몇 주 동안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주말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취미와 관심사들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가족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영이와 함께 저녁을 먹던 모습이나 장인어른과 나누던 대화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리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도 줄어들었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혼자 생활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셨다는 얘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지영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제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병문안을 가야 할지 말지 며칠간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가서 서로에게 불편함만 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편안히 임종을 맞으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인연을 생각해서 조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저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갑게 대했고 어떤 분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분향만 하고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더 편안하셨을 거라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왜 그때는 그런 마음을 몰라주셨을까? 왜 이제서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영이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길게 대화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장례가 잘 치러지기를 바란다는 인사말만 남기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과의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도 편안히 쉬시게 되었고 지영이도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실 것이고 저 역시 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서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놓고 장인어른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평안히 쉬시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제 페이스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세수하고 간단히 아침을 해먹고 여유롭게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작은 원룸 식탁 위에 화초 하나를 두었습니다. 작은 선인장인데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종류입니다. 매일 아침 그 화초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는 다짐을 합니다.
작은 생명이지만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저녁마다 국 한 그릇과 간단한 반찬으로 식사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때우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 먹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식탁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만의 소중한 의식 같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벽빛이 특히 좋습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조용한 시간, 오직 저만의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유로움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가끔은 눈물이 납니다.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고 아쉬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을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솔직한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읊조립니다. 의무의 집이 아닌 나의 방. 늦게라도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65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속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막이라고 하기엔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이 제게는 진짜 집입니다. 마지막 식탁이자 처음 식탁, 그리고 진정한 나의 방입니다. 이제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